오늘 저희 공감 인터뷰에는 진짜 사진으로 치유를 한다. 사람을 사진 한 장으로 알 수가 있다. 좀 참 독특한 그런 컨셉인데요. 우리 백승유 작가님, 또 제가 또 형님으로 모시고 계시는 백승유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공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유 형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그 조효심 작가님 소개로 잠깐 뵀었는데 참 제가 잠깐 들었어도 그 포토테라피라는 게 참 독특한 컨셉 같아요. 그 포토테라피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요즘 보면 모든 게 테라피예요. 치유. 네. 근데 제가 볼 때 세상이 많이 아픈가 봐요. 다 치유니까. 뭐 아로마 테라피,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뭐 사진 치료에 대한 개념인데 국제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그 사진 치료, 포토 테라피가 지금 그 심리 상담사들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어요. 사진을 하나의 도구 개념으로. 근데 저는 이제 사진가로서 그들이 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분들은 심리 치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사진을 도구화한다면 저는 사진이라는 장르가 메인에 있고 거기에 사람을 그 내면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주는 형태. 예를 들어서 이제 외형이다 이거죠. 내가 외모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거울을 보았다든가 아니면 잘 자기를 표현되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인식을 하고 살아온 거죠. 그런데 제가 찍어서 그 사람이 스스로가 느끼더라도 아주 매력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바뀌죠. 자존감부터 달라져요.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바뀝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외형을 가지고 어루만져주는 포토테라피고, 제가 요즘 관심 있게 출판에 대한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면 10커트 정도의 사진을 찍은 거를 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받아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과거의 경험, 뭐 이런 지금의 관심사항 이런 것들이 사진에 녹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술치료도 그렇죠. 그린 사람의 내면을 파악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던졌을 때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진도 똑같아요.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좀 소심한 느낌이 있는데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진에 보니까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사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좀 꺼려했거든요. 라는 답변을 듣게 되면 이 사람이 그런 컴플렉스가 있구나. 그러면 사진으로 찍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 바뀌는 거죠. 그런 형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찍은 사진에서 그 사람을 파악하고 그 사람과의 접점을 만드는 것이 하나,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외모를 찍음으로써 그 외모에서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인지, 행동, 심리학이라 해서 인식을 하면서 사람의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런 형태의 두 가지를 포토테라피라고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의학적인 용어가 조금씩 나오고 심리학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혹시 진짜 남다른 좀 사진사라기 보기보다는 좀 치유하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근데 사실 그 치유라는 것, 치료라는 것 자체에 뭐 이렇게 달리 분리를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병원에 가면 약을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어떤 수술을 통해서 안 좋은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해서 치료를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마음, 정신에 대한 거거든요. 모든 병의 근본이 거기에서 오는데 그거를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거는 어떤 뭐 깊은 병 내지는 그런 것들로부터 사전에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게끔 방어하는 작용을 아마 할리라고 봐요. 그러면 이거 아까 선생님이 타주신 커피인데 잘 마시겠습니다. 아까 이 수동으로 이렇게 왠지 일상의 소소한 이런 아름다움과 재미를 찾아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아까 보니까는 너무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아까 이렇게
커피 빈을 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에너지가 아주 근사하고 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작가님의 에너지는 그런 소소한 재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살아오시니까 남들한테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고, 포토테라피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사진이란 장르를 어떻게 접하게 되셨고 어떻게 이런 쪽으로 오시게 됐는지?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입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게 이제 사진의 계기였고, 사진 예전엔 필름 시대였죠. 네네. 필름을 찍어서 바로 사진관에서 인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그래서 거기 사진관에 있는 카메라를 빌려서 야경 사진도 찍으러 가기도 하고 친구들 사진도 찍기도 하면서 네네. 내가 사진을 찍었을 때 굉장히 즐겁고 설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죠. 내가 원래는 과는 그 사진학과가 아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네. 그쪽으로 가게 된 계기가 나중에 대학교 3, 4년 때 이제 직장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기준이 있었어요.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무엇인가를 딱 놓고 생각했을 때 사진을 찍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직업을 과감하게 사진 쪽으로 택하게 된 계기였죠. 원래 학과는 어떤 학과예요?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요? 네. 전혀 다른 쪽이. 전자공학과 4년 동안 전공 같은 경우는 3시간이죠. 네. 3시간을 칠판이 아니라 벽을 마주대하는 기분으로 보냈죠. 그래서 제가 웬만한 그 시간에 대한 인내는 웬만한 사람이 저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진짜. 3시간을 연장 벽만 보고 있다. 이거는 거의 정신병이 올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걸 이겨냈어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형이. 어떻게 4년 동안 또 어떻게. 벽 보고 한 3시간은 그냥 있을 수 있어요. 무건 수행이네요, 완전히. 수행이죠, 수행. 대학생활 동안 그 4년 동안을 전공 시간 3시간 동안을 벽을 보고 있었다는 거, 그거는 대단한 수행이죠.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막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나한테 안 맞는 수많은 무거운 수행 대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사실 우리가 대학교의 학과에 대한 부분은 그 학과를 나왔다 해서 100% 다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처음에 갔을 때 잘 전공을 택해서 거기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면은 훨씬 좋겠지만 아니라고 했을 때 굳이 나하고 맞지 않는 직업 쪽으로 가서 어떤 뭐 급여가 많다, 뭐 내지 조건이 좋다라 해서 거기에서 내가 아닌 나로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인기 종목, 인기가 없다 손 치더라도 내가 즐거운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은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진을 택했을 때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는 대학교 나와서 사진을 하냐? 뭐 이런 형태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는 또 사진에 대한 이런 게 좀 아무래도 지금처럼 그 인정을 받는 상황은 아니었죠. 근데 저는 그걸 과감하게 택했던 것이 제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하나의 계획이라고 봐요. 제가 듣기로는 그 신혼집에 거의 필적할 만한 사진 장비를 가지고 계셨다고, 신혼 초에. 신혼? 네네. 그거는 이제 옛날에 아픔을 얘기하자면 결혼식 한 열을 남겨놓고 카메라 장비가 한 2천만 원어치 했는데 그걸 다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잃어버린 거죠. 그건 큰 아픔이었고 신혼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내 카메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락방 3층에 조그마한 스튜디오를 하고 있었는데 남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고 문을 잡고 울었어요. 내가 사진가인데 내가 신혼여행 갈 카메라가 없다라고 해서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잃어버린 거에 대한 아픈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 누구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뭐 물건도 안 잊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와이프를 안 잊어버리고 지금 데리고 살고 있잖아요. 아니, 왜 갑작스럽게 그 얘기를 꺼냈냐면 그때 그 처음에 만나 뵀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아픔이 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 보통 상식적으로 신혼집보다 더
좀 필적할 만한 그런 카메라 세트를 가지고 있으면 아내분이 그거를 어떻게 잘 받아주셨는지, 아니면 좀 집을 넓히자, 카메라가 뭐 왜 그렇게 비싸냐, 그런 건 중요한 개념이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결혼할 때 3천만 원짜리 전세에 살았어요. 네네네. 근데 그날 잊어버리게 된 게 참 아이러니하죠. 네. 3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은 부모님이 대주셨는데, 네네.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러 가는 그 상황에 도둑이 들어와서 2천만 원씩 카메라를 가져간 거예요. 나는 카메라를 2천만 원을 집을 전세를 얻기 위해서 대출하러 가는 그 과정에 2천만 원어치 카메라를 도둑놈 들어와서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이루 말았었고, 그래서 결혼식을 했을 때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네.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네. 축의금 들은 그 명단을 저한테 주고, 네네. 야, 너 너한테 들은 축의금 있지? 네. 그거 밑줄 그어서 더하기 한 다음에 가져가.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 이제 결혼식장 빌리고 뭐 네네네. 의식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 네. 들은 것도 부모님이 이제 관리를 해서 그날 네. 쓰는 비용에 보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줄을 그어서 플러스를 시켰는데 500만 원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500만 원 받아갖고 와서 네. 카메라를 일단 사가지고 이제 다시 그 스튜디오에서 사진가로서의 어떤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고 그 카메라를 사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왔죠.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2천만 원짜리 장비를 잊어버리고 500만 원으로 이제 품격을 다시 회복하셨는데, 그래도 처음에 그 보통 사진사들은 장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갭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으셨나요? 이제 계속 다시 처음에 기본 장비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사는 거죠. 계속. 그러면 사고 필요한 거 더 구비하고. 근데 사람은 보면 네. 누구나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게 이제 파도처럼, 네. 파도가 우리나라를 보면 동해안의 파도는 높아요. 동해안. 서해안은 잔잔하죠. 네. 근데 사실은 파도가 밑에까지 깊이 들어간 파도가 높아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어려운 것을 감내하고 힘겨운 만큼 네네. 더 굉장히 그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들과 어떤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희열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의 일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홍 대표님도 굉장히 저쪽 태평양 넓은 바다의 그 네. 파도처럼 아주 뭐 깊이 빠졌다가 저 쯔남이었죠.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젊어서 고생은 사선다 했잖아요. 근데 일부러 살 수는 없지만 네. 그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부정으로 볼 필요 없거든요. 네네. 이런 것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를 나중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추억거리가 되잖아. 그렇죠. 근데 너무 밍밍하게 살고 그냥 뭐 부모들이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 나는 그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부럽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갔을 때 그 삶이 행복으로 갈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는 거지, 결코 누가 도움을 줘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은 매력 없어요, 삶에서. 선생님의 제일 파도의 굴곡 중에 제일 하단부에 있는 그런 혹시 굴곡이 있을까요? 혹시? 이게 참 사진계의 총체적인 문제점인데, 예식장에 보증금을 내고 들어갔는데 네네. 그 예식장 사장이 굉장히 기질이 안 좋은 사람. 그래서 저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안 준다라고 얘기하고 저한테 오더도 주지 않는 이 어떤 방송에서 얘기하기 그렇지만 양아치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네요. 양아치. 그렇죠, 양아치죠.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 대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그렇죠. 안 하면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휘어잡으려는 그런 사람들. 네. 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당시 그래서 법정 투쟁을 했고, 그리고 대기업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법정 투쟁했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업계 했는데 뭐 소액이었지만 그걸 돈을 안 준다 해서 소액 재판을 하고, 아마 제 나이 지금은 46이지만 39살에 법정, 그러니까 서초구 예. 법원에 엄청 많이 다녔죠. 그때 뭐 어떤 좌절감이라는 얘기로 말할 수 없었고, 세상을 굉장히 세상에 서운했죠. 부정적으로 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네. 이런 아픔을 주는가.
근데 그 당시에 저작권으로 법정 투쟁하면서 저는 저작권 학교도 다녔고 네. 저작권에 대한 걸 가지고 내가 그쪽 상대편에서는 변호사가 나왔지만 나는 내가 직접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작권 개념에 대한 공부를 철저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예식장에 돈 받기 위해서 했던 것은 끝까지 해서 돈을 다 받았지만 내가 힘이 없는 어떤 그 재정적으로 강한 사람이 나를 푸시하고 덤빌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의연하게 대적할 수 있는 당당함 이런 것들이 최고로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했을 때 지금 당당할 수 있는 그거는 그때 거기서 줬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양아치라는 그 사람한테도 지금 고마워요. 심지어는. 네, 그리고 대기업의 그 사람이 내 걸 썼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법정에 가서 논리적으로 내가 내 어떤 자존감 그리고 내 가치 내 작품에 대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있었다는 것은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그러니까 보통 변호를 한다고 하는데 표현이 자존감을 찾는다. 그러니까 좀 더 차원이 틀린 거였네요. 그러니까 법정 투쟁이 아니라 나의 자존감과 나의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중간에 중재가 와서 비용을 준다고 했는데도 저는 받지 않고 끝까지 그 결론을 내려달라고 얘기했고 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살아가면서 법정 쪽은 안 가는 게 좋고 지금은 누가 덤비면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중간에서 타협을 봅니다. 이제 갈 필요 없어요. 너무 힘들었다고. 왜 그러냐면 그걸 함으로써 부정적인 행위를 방어하고 하기 위해서 내가 더 긍정적으로 재밌는 일을 하는 거에 에너지가 그걸로 소모되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지금 내가 재밌는 일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걸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내려갔으면 또 올라가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은인들이 다 한 분씩 계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나한테 정말 이분은 참 나한테 너무 은인이다. 양아치도 만났지만 또 은인도. 저는 은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애견 사진을 대기업에서 저작권 침해를 했었는데 그 애견 사진이 저를 그 이런 아주 좋은 분을 만나게 해준 또 그 중재자 역할을 했죠. 그 애견 사진이. 애견 사진을 보고 강아지를 저 정도로 찍을 수 있는 분이라면 이걸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를 찾아온 분도 있었고 제가 법정 투쟁하면서 힘들 때 천운을 보는 분을 저한테 소개시켜줘가지고 앞으로의 비전이 어떻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제가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제 위안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런 그 연결해준 분 또 뭐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거래 관계라든가 내가 또 어떤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주변 사람들이 사실 많았죠. 아마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좌절에 수렁에서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파도라는 자체가 이렇게 타원처럼 이렇게 그 라인을 S라인처럼 부드럽게 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어지는 마이너스적인 굴곡으로 빠져든 거지 갑자기 빠진 건 없거든요. 바닥을 친 다음에 오르는 것도 갑자기 오르지 않아요. 이게 3년 동안 힘들어서 이렇게 갔다면 그게 복구되는데 최소한 3년이 걸려요. 같은 양의. 그렇죠. 그게 그냥 진리처럼 그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다시 밟고 일어나서 바로 오를 수 있겠다 이런 것은 없어요. 서서히 그 3년 동안 이렇게 내려가면서 바닥을 쳤다면 다시 복구하는 3년이 걸려요. 이렇게. 진리죠, 진리. 참 대단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교과서에 없습니다. 네, 교과서에 없네요. 제가 이제 쭉 지켜보니까 이제 선생님의 그 인생에서 그 가족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은 전부죠. 가족은 전부고 제가 지금 우리 둘째 아이 돌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해가 가기 11월 달에 컨셉을 정해서 찍는데 11카트가 있어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쭉 찍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과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고 하는데 그런 가족이라는 거는 뭐 저희한테는 전부죠. 얼마나 소중해요. 가족 이상이 어디 있어요. 절친이 있더라도 절친한테도 얘기해요.
너보다는 가족이 더 소중하다. 지금 아드님이 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그러면 좀 어떻게 사진적인 좀 재능이 보이세요? 재능은 네. 자기 자식은 항상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제 천재다. 근데 네. 천재도 없고 둔재도 없는 것이고 걔들이 이제 뭐 직업적으로든 뭐든 아무래도 미학적 부분이 사진을 찍거나 뭘 그림 그리는 것들이 그래도 뭐 잘하는 편이죠. 엄청 잘한다고 뭐 얘기할 건 아니고.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요즘에 또 지금 이렇게 뭘 글을 쓰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그게 어떤 거에 관한 뭐 포토테라피죠. 포토테라피에 대한 게 지금 출판사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이 됐습니까? 계약을 해서 지금 한 반 정도 썼어요. 반 정도요? 네. 그러면은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는 내년 초 1월이나 2월 정도는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의 인생의 그 총망라된 어떤 그 엑기스만 모은 책이 되겠네요. 엑기스죠. 뭐냐면 네. 임상 실험이 된 이야기를 쓴 거지. 어느 책에서 따다가 쓴 얘기가 없어요. 네. 내가 직접 찍으면서 그 사람이 변화하고 내가 직접 경험해서 그런 어떤 결론이 지어진 이야기만 하지. 네. 남의 얘기를 뭐 인용해가지고 이건 이럴 것 같다 이런 어설픈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그 앞으로 비전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든지. 훌륭한 사람이 돼야죠. 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데 네. 사진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네. 외모가 네. 그 한국적인 외모에서 약간 좀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외적인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하는 아이들을 사진을 찍어서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잘생긴 것에 대한 것을 스스로 인식하면 그 아이는 굉장히 컴플렉스 나중에는 다운됐던 어떤 자아가 굉장히 아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폐아들에 대한 그 아이들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자폐아요? 네, 자폐의 스펙트럼, 자폐가 어느 정도고 어떤 스타일이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내일 거기 자폐아들이 있는 센터에 가서 제가 한번 미팅을 갖고 갈래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자폐아들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보호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가 갖고 있는 아픔 이걸 사진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같이 동시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중년 여성은 제가 원래 대학원의 논문으로 중년 여성의 포트레이 사진 촬영과 관련된 웰빙적인 것, 치유적인 것에 중년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 성향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그건 했었고, 그래서 뭐 사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시도,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걸 책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또 다른 거에 대한 시도, 암 환자들이 이 어떤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겨워하고 지쳐있는 얼굴을 코디네이트를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결코 내가 너무 힘든 얼굴이 아니다라는 것을 병실에다가 앞에 걸어놓고 항상 보면서 자기 어떤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사진으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저는 단순히 그냥 이쁘게 찍고 사진이란 거는 좀 멋있게 나오고 이런 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삶의 본질을 찾아주는 아주 멋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본질에 대한 개념까지 뭐 가든 안 가든 그 부분은 본질은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사진이 예쁘게 찍는다는 그 예쁘다라는 미가 과연 기준이 뭐냐 이거죠. 뭐가 아름답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름다움의 기준을 밝은 표정, 누가 보더라도 기분 좋게 느껴지는 사람, 그 얼굴,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보통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좌우가 뒤바뀐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하고 물론 사진에서 보이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거울에서 보면서 좌우가 뒤바뀐 나를 만나지만 현재의 나를 타인들이 바라보는 얼굴은 거울하고 반대 얼굴을 보고 있어요. 그 놀랍네요, 사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자체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느낌이 좀 틀리네요. 사진을 보면. 사진을 찍었는데 나 아닌 것 같아. 이것이 바로 내가 익숙해진 나만의 보았던 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나는 사진으로 찍었을 때 보여지는 것.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거울로 보는 거는 내가 눈으로 보는 각도만 보이는 거죠. 측면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측면, 후면, 뭐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많은데 내가 보는 이 화각은 한정돼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못 봤던 부분이 너무나 매력적인 거야. 너무나 좋고 안 봤던 건데 굉장히 관심이 있다. 이런 어떤 부분으로 받아지면서 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제가 이제 거의 후반부에 와서 깨닫게 됐네요. 저는 여태까지 저에 대한 화각은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제 인간의 화각이라는 게 진짜 한정이 많이 돼 있는. 뒤통수도 거울을 막 이렇게 대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사진을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좀 환희에 찬 듯한 표정들이나 아니면 코디가 그 평소에는 해볼 수 없는 이런 코디들을 하고 찍으셨더라고요. 중년 여성들이.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 사례들이 많죠. 제가 이제 뭐 방송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노인인데 70 먹은 노인이에요. 노인인데 그 염색을 계속 하는 거야. 염색하고 나면 일주일 후면 흰머리가 또 나요. 표시가 나. 그러면 그 속에 있는 흰머리를 숨기기 위해서 계속 방어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저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머리가 다 흰머리냐라고 얘기하니까 다 흰머리래요. 그러면 염색하지 말고 길러서 흰머리를 파마해가지고 다니시면 멋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하십니까? 했는데 6개월 후에 만났는데 흰머리에 파마를 했고 위에 의상은 꽃무늬 셔츠에다가 치마도 길지 않은 치마에 아주 울긋불긋한 치마로 거리로 활보하는 70대의 그 여성을 봤는데 저는 그분을 노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70대 여성. 그전에는 사람들을 만나면 식사를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한테 누가 된다고 자기 그 또래 애들만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던 분이 이제는 멀티하게 누구하고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걸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자존감이죠. 외적 자신감이고 그러면 그 전에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던 그 삶과 지금 앞으로 당당하게 사는 삶을 비교한다면 그분이 항상 즐겁게 산다면 건강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명도 연장된다는 뭐 어떤 보장 없지만 연장되죠. 그렇죠. 기분 좋은데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이건 포토 테라피의 사진으로 인한 자기의 자신감이 있는 자아 인식이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죠. 놀랍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을수록 참 대단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저기 빵집에서 만났던 형님이 만나지가 완전히 지금 거의 교수님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진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부모님이 처음에 사진 전자공학과 다니다가 4년 돼가지고 사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혹시 반대 같은?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농사지시는 그 분이시고 뭐 부모님이 다 고향에 계신데 그분들은 자식에 대해서 노타치. 네 인생 아니냐. 그런 부분으로 저를 이제 키우셨고 또 자유롭게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약간 돈키호테적인 성향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좌우충돌하면서 인생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타지. 저는 시골에서 서울로 온 유학생이에요. 유학파죠. 유학으로 와서 유학 온 곳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거죠. 다시 돌아가지 않고 금이 환영을 해야 되는데 금이 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아직 유학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골에는 플랜카드 걸리면은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아버님 부모님한테 한마디 나 잘 살고 있다. 그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 카메라 한번 보시고 좀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가족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저는 부모님이 어린 시절 풍족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다정다감하시고 또
굉장히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 에너지, 그다음에 시골에 들과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그 자연, 그런 것들이 저한테 지금 창작적 그 욕구, 그런 아주 풍부한 소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부모님이 이제 70을 거의 이제 가까워지시는데 저는 부모님에게 항상 하실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저는 부모님의 어떤 그 올바른 삶, 그것에 대한 덕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가족, 내 아내, 그다음에 아이들, 그 진이와 인혁이 나름대로 자기 어떤 여러 가지 그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힘겨운 상황들도 닥치겠지만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생력, 그걸 길러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웃으면서 그걸 그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잘 살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 당신한테 항상 고생스러운 뒤에서 나를 서브해주는 자의 어떤 몫을 줬는데 앞으로도 뭐 지금까지 고생스럽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계속 고생일 거고 그 상황을 그 상황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계속 변함없이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보. 정말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뭐 내가 그 한눈 팔지 않고 내 삶에서 행복을 찾아서 돈키호테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는 그 가족을 위해서도 기고 내 스스로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거는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지. 그런 거지 뭐. 예, 오늘 정말 아까도 학생들이 밖에 가득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책이 출간이 된다면 저희 또 청년들한테 많은 도전과 또 그 이외에 또 많은 분들한테 많은 또 선한 치유의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무한한 예술론을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뭐 방송 출연시켜준다 해서 오늘 인터뷰 온 거지. 제가 막 인터뷰 막 여기저기 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기대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과 영상을 보신 PD님하고 작가분들은 정말 영혼이 살아있고 또 포토를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 암 환자까지도 자폐아까지 그리고 그 부모까지 이렇게 살리고 계신 우리 백승우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감 인터뷰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백승우 작가님 스튜디오로 연락 주시면 또 선생님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줄 테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내가 출연하면 시청률이 달라져요. 네? 예. 자신하지만 네네. 시청률 자체가 그 사상 초유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바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형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